이게 어제 윤소아 의원한테 온 테러 협박문이고요. 이 밑에 게 2013년 12월에 제 지역구 사무실로 배달된 테러 협박문인데요. 좌우 뭐 이거로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테러와 폭력, 특히 뭐 민노총까지 포함해서 어제 이인영 대표 뭐 폭력 쓴 사람 풀어주는 걸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네, 7월 4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일본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일부를 제한했잖아요. 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아베 총리가 어제 토론회에서 사실상 보복 조치라고 시인했죠. 시인을 했고요. 일본이 오늘 단행을 했는데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건 명백한 경제 보복 조치다. 이에 네.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래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응을 하겠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인데 일본의 어.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경우라는 전대를 달았고요. 네. 또 일부 또 네티즌들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아까 보니까 아베 총리는 어디 선거 유세장에 갔더라고요. 네. 누구한테 물어봐? 양반장. 어제 제가 끝내면서 잠깐 예고는 했는데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그러니까 국회 패스트트랙 전국에서요. 경찰이 이제 소환 통보를 했던 한국대 의원 4명이 오늘 안 나올 것 같다. 제가 그렇게는 했는데 예. 실제로 안 나왔죠? 예, 나왔어요? 불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엄용수, 그리고 여상규, 정가균, 이양수 의원 이렇게 4명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일단 경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네. 경찰이 일단은 또 재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회의를 시작하죠.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또 사법개혁특위위원장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1시간여 동안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모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는 게 의총의 결론이고요. 의총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정치부에서 며칠 동안 다뤄봤던 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의 연대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받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내의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네, 그렇게들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국회 상황과 함께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설명한 내용이고요. 아들 한근 씨가 제출한 사망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사망 확인서, 또 화장증명서,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을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정태수 전 회장은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츠카이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의 1929년생 키르기스스탄인으로 위장을 해서 2010년 에콰도르에 정착했다고 하고요. 현지에서 유전 개발 사업을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늘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요. 서울 강남서가 타겟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 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대폭 물갈이될 예정이고요.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해서 유착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라는 게 경찰청장의 설명입니다. 아무튼 이런 계획보다도 실제 운용이 잘 돼야 되겠죠.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일본 수출 제한 조치가 시작됐다는 소식과 우리 정부 기업의 대응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등 정치권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북미 대화 속보 등 외교안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오늘부터 돌입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규제가 이어질 경우 우리도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조차 어리석은 보복을 철회하라며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는데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봐도 심지어 일본 언론이 봐도 오직 아베 총리만이 부정했었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결국은 시작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세 가지 품목이죠. 이 투명 폴리메아드와 레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라 불리는 고순도 불화수소, 이 세 가지에 대한 수출이 규제됩니다. 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규제를 예상해서 관련 부품의 롱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일본이 그중에서 1, 2, 3번을 택해서 규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한국 정부가 가장 아파할 것이 무엇이냐,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은 어디냐라고 묻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엄밀히는 금지가 아니라 규제인데요. 자, 일본은 첨단 부품을 수출할 때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일명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각각 매번 일본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대놓고 한국 너희 일본 눈치 좀 보지 하는 압박입니다. 또 심사 과정은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고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 SK, LG 등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 관련 업계에 파급 효과가 일 전망입니다. 자,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규제를 강행했던 아베 총리는 징용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 문제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これは歴史認識問題を通商政策と絡めるというのはですね、トランプさんみたいなやり方なんですが、あんまり良くない。徴用工問題というのは歴史問題ではなくて、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러면서 모순적이게도 박근혜 정부 시절 합의했던 위안부 문제를 꺼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인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문제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민감한 역사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법적인 문제는 피하면서 단한 감정은 이어가겠다. 교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安全保障上のための貿易管理をそれぞれの国が果た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実はこれ義務なんです。これは WTO に違反するという話では全くないと。 하지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자국의 산업 보호에 전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자, 일본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요새는 말로 소위 신박한, 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싶은 논리를 개발해 놨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공개한 규제 사전 평가서입니다. 아까 말한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관리 제도, 특히 해치울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2번이나 언급됩니다. 자, 해치울 규제는 대량 살상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 능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韓国との信頼関係の下でですね、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て、韓国に関連する輸出管理をめぐり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もあり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수출된 물자가 한국을 거쳐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런 겁니다. 경제에 이어서 안보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일본 정부는 또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관련 소재를 수출 제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이 맞대응이란 표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이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의 입장도 더 강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두 나라가 공이 피해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윈윈이 아니라 다이다이다. 그렇습니다. 서로 죽는 거다. 만약에 품목이 확대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경제로서는 뭐 우려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자, 일본에서도 나는 아베 총리가 부끄럽다라는 소신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자 아사히 신문의 사설인데요.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 아래 정치를 무역에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보복을 멈춰라. 모순된 설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 네티즌의 트윗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G20에서 그만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외쳐놓고는 이게 뭔가요? 자, 모기장밖에 모기 신세가 되었으니 분하시겠어요. 부끄러운 총리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모기장박 모기, 엊그제 이 양반장이 전해드린 판문점 회동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아베 총리를 두고 일본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문 대통령은 제일교포 출신이자 일본 최대 IT 투자 기업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을 만났습니다. AI 등 4차 산업혁명과 이 혁신 성장 전략을 주로 논의한 가운데 한일 관계에 대한 조언이 나왔을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단행, 홍남기 상응 조치 강구할 것입니다. 네, 아까 아사히 신문의 사설도 소개했지만 마이니치 신문도 관련한 또 내용을 적었던데 아베 정권이 눈앞에 그 인기를 노려서 장기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비판적인 글을 실었고요. 반면 또 일본의 극우 매체들은 또 그 아베 정권을 또 변호하고 우리 정부를 또 비판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본 내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오늘 단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됐고요. 지금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최 반장.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서 말한 조치는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 이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그런 규제였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휠 수 있게 하는 투명 폴리이미드 그리고 빛에 반응하는 물질로 이 반도체 기판에 칠하는 물질인 레지스트가 있고요. 또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들고 또 씻을 때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일명 에칭가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모두 세계 시장의 약 70% 이상이 일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 이번 조치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서의 우대 조치가 폐지가 되고 매번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수출 허가를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90일 정도 걸리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주력 수출 상품으로 삼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소재를 공급받으려고 해도 역시 그래도 일본 이 소재가 워낙 제품 퀄리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 이 해당 소재 공급을 일본 기업에 의존해 왔던 삼성, LG 같은 우리 기업들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죠. 또 이게 나아가서 우리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또 다른 나라 관련 업계 이 도미노 파급 효과가 일 걸로 보입니다. 자, 정부는 어제 당정청 회의를 갖고요. 반도체 및 IT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대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이상,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현재 예타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상조 실장은 지난 2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요. 규제 대응 방안을 협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실 2차장도 같은 날 삼성 김 부회장을 만났는데 김현종 차장의 경우는 지금 국가안보실 소속이지만 한미 FTA 체결
또 개정 협상을 이끌었고 또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통상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네,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늘 뉴스룸에 출연해서 또 다양한 또 분석, 또 대책을 좀 얘기할 예정이고요. 아까 우리 기업의 얘기도 했지만 지금 SK라든지 삼성 등 기업들이 중국, 대만 쪽에 소재 담당자들을 급파한 상태래요. 그러니까 대체 수입선들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는 있는데 아까 양 반장 얘기한 대로 일단 일본 의존도를 당장에 줄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참 궁금이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고 반장? 네, 일단 이 손정희 회장은 제일교포 3세 출신의 일본 최대 IT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 창업자죠. 이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50분가량 넘겨서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AI 등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전략 등을 주로 논의했는데요. 손정희 회장은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면서 교육, 정책, 투자, 예산 등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손정희 회장에게 한국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제 전반적인 이번 대응, 이제 산자부 중심으로 대응을 했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는 공식적인 대응, 확전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론 이제 부처 쪽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신 반장이 소개한 그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이번 규제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이 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또 안보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건 한번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킨단 말은 뭐냐면 한국은 더 이상 안전보장에 있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에 있어서 한국을 다시 정해한 거예요. 네, 아무튼 보복은 보복인데 각종 이상한 명분을 다 갖다 붙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는데 안보 위협이라는 건 무슨 딱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남북미 관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이 행보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이 아니라 평화 프로세스를 향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자, 일본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관련 소재를 수출 제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따라서 우리 정부도 조금 더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늘 추가로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WTO 결과가 나오려면요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와 같은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일본의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요.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일본 언론에서 부끄럽다, 어리석다라는 비판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네티즌들은 아베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소신 발언을 하는 일본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이 위치한 이와테현의 타소 다쿠야 지사인데요. 이 한국의 반도체 메이커를 괴롭힐 필요 없다. 일본과 서로 경쟁하고 있는 동료라는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일본 극우 네티즌들에게 지금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이 이와테현이 동일본 대지진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방사능 오염 지역 이런 식의 모독성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자, 보복하자 이렇게 반일 여론 커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본제 주요 브랜드 이렇게 리스트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예, 하루 종일 실검에 떠 있고요. 자, 국내에 진출한 이 일본 여행을 취소한다. 그런 글 또 그러면서 여행사에서 취소 그 통보를 받은 그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게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냐 이런 신중론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도 일본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역으로 또 국내 저가 항공사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제 양 반장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게 아베 총리가 원하는 방식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하여간 이달 21일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베 총리가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걸지 않겠느냐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오늘 보니까 유세장 가가지고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좀 다른 뉴스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에 들어갔는데 밤샘 협상을 했지만 별 결론을 내리진 못한 거죠. 네,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 2시쯤에 끝났는데요.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0,000원을, 또 경영계는 8,000원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올해 최저임금 이 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건 2009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네, 또 오늘은 이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있는 소득주도 성장특위가 주최하는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역시 인상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아니다, 이 자영업자들에게 악영향을 줬다 등등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정혜구 정책기획위원장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도 동원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NSC가 열렸던 모양이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저기 NSC 상임위 결론으로 지금 이제 속보가 나온 걸 보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NSC 상임위가 열려서 저런 결론이 나왔다는 그런 속보도 지금 막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본 경제 보복에 홍남기 반드시 상응 조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신독재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정부를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맹목적인 비난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야당들도 혹평을 쏟아낸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당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언급해서 고성이 오갔던 것과 달리 오늘은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타겟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절대 권력을 완성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외신의 표현을 빌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 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빠루와 해머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독재가 이루어졌다며 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같은 복지 정책은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틀렸다. 이 한국당이 경제, 안보, 또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답을 제시하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특히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 어제 연설을 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이 원내대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능사였는지 반문하며 여전히 노동계는 사회적 약자라고 한 반면 오늘 나 원내대표, 이 대기업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전히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나 원내대표는 노조가 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는 일할 기회를 뺏은 것이라며 이 계약 자유화를 통해 이 국민들에겐 마음껏 일할 자유, 그리고 산업계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또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세 부담과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을 애국자로 봐야 한다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기업인들을 시켜 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방금 다 원내대표가 말한 건요. 지난달 말 한국을 찾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우리 경제인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죠. 그때 보여줬던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And could I ask you all to stand up, the three folks? Hyundai, Samsung, CJ, and SK. Where's SK?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It's a great job. I recognize all four of you, I must tell you. And Chairman Shin Dong-bin, I think he's here. There you are. Such a young man. Look at that, to have done such a good job. It's incredible. How did you do that? Would you get up here, please, and speak? 자, 오늘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답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고요. 바른미래당, 이 지난 긴 세월 동안 국회 파행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당은 과도한 불안 그리고 공포를 조장한 최악의 연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정의당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의식과 망상으로 가득한 말폭탄에 불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답이 없고 쓸모없는 집단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방침이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단상에 오른 교섭단체 대표, 각자 상대를 한 번씩 언급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신사협정을 맺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오늘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이 노조 옹호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둘 다 본인이 거론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지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놀라거나 또는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님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전히 집권 세력이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거대 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물론 두 사람 오늘 나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향하기 전 이렇게 악수를 주고 갔기도 했습니다. 자, 여야 의원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는데요. 자, 한국당 쪽에서는 오늘 박수 11번이 나왔고 퇴장할 때도 줄지어서 나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면서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문정권은 신독재, 여야 일제히 혹평입니다. 네, 박수가 11번 나온 건 어떻게 알았지? 다 3번 모양이네요, 최 반장이. 네. 자,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표현으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으로 나가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영상도 저희가 다 기억이 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연설에 나섰는데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이후에 이제 국회 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은 나왔는데 하여간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신독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등 그 공세의 수위는 상당히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큰 마찰 없이 일단 끝났습니다. 문재인 케어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차분하게 연설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설 수위만 놓고 보면 첫 연설 못지않게 이 여권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절대 권력을 완성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재 혹은 독재자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또 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 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서 야당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붉은 수돗물, 또 읍명초등학교 화재 사건, 경제 위기와 일본의 통상 보복 등을 재앙이라고 거론을 하면서 대통령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 세웠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입니다. 네, 아까 고 반장도 얘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별다른 항의성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민주당의 분위기, 반응은 어때요? 예, 일단 그 가까스로 국회가 지금 공전 상태를 접고 복귀를 한 때문인지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들 비교적 적극적인 어떤 항의나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저희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잠시 눈을 붙이거나 가져온 책, 의정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꺼내 읽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하품을 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저렇게 핸드폰 웹서핑을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최 반장도 가끔 하품해요. 그렇죠. 화면 안 비칠 때. 예,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이 끝나자 민주당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손목시계를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뭐가 됐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때로는 근거도 없고 때로는 그냥 맹목적인 비난에 가까운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오늘 의원님들께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힘이 어색한 박수에 비해서는 우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그 인내심에 존경과 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재차 요구하기도 했지만요. 북한 어선 입항과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의 조사 결과는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고요.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나 원내대표 어제 그 정부의 합동 발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각본, 이 연출,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라고 오늘 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 라인을 경질해야 한다. 이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 추가로 따져 물을 게 있다면 상임위 회의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이 정치적 쟁점을 민생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신 반장 아까 시작할 때 간단히는 얘기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의총을 열었잖아요. 네.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이? 일단 여당으로서는 선거제 개편 또 검찰 개혁 모두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어느 특위를 선택할지 당내 의견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은 자유롭고 풍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오늘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지도부의 위임해서 다음 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해찬 대표 또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이해찬 대표의 의총 모두 발언에 비춰보면 정개특위 위원장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정개특위에서 결의를 안 한 것은 그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여야 간의 협상을 좀 허구서 매듭을 져야지 한 번도 국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협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 의결을 하는 것은 좀 무리고. 네, 이해찬 대표는 또 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놓게 된 정의당을 향해서도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동안 서로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달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 사임계를 내지는 않고 있는데 정의당 쪽은 민주당이 설령 위원장을 맡더라도 선거법 개혁만큼은 완수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현재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약 민주당이 맡게 되면 선거제도 문제를 전담하는 1소위 위원장은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한국당이 소위원장을 가져가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겠냐면서 민주당을 향해 8월 내 선거법 처리를 하겠다는 결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어제 윤소화 원내대표 의원실로 흉기와
새의 사체 등이 배달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거죠, 수사에. 네. 예, 아직 뭐 누가 보냈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건 좀 충격적인 글쎄요. 예, 윤소아 원내대표실로 배송된 소포 상자, 말씀하신 대로 흉기, 그리고 또 부패한 새 사체, 또 협박 편지가 동봉돼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 이런 메시지가 쓰여 있었고요. 보낸 사람은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태극기 자결단이요? 예, 그런 예. 단체가 없다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요. 금시초문인데요. 네. 현재 경찰이 택배를 회수를 해서 발신인 추적에 나서면서 지금 수사에는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소포에 적힌 보낸 이는 김모 씨로, 주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돼 있었지만 해당 주소는 뭐 의원과 약국 등이 있는 그냥 일반 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경찰은 용의자가 임의로 주소지와 이름을 적은 걸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 사회와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며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요. 검찰이 지금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다면서요. 네, 아시겠지만 이 전 대통령 주거 그리고 접견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석방 뒤에 이 공범관계인 전 청와대 행정관을 수차례 만났고 또 최근엔 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 등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 측은 사건 관계자와 연락한 적이 없고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서를 받는 건 이 통상적인 변호 활동이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보석을 결정했을 때와 지금 변한 건 없다면서 이 접견을 자제하고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바로 재수감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뭐 생기면서 아마 검찰이 보석 조건 위반 문제를 좀 이제 파고드는 것 같고요. 하여간 이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저희가 추가로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경원, 문 정권은 신독재, 민주주의 악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 기독교의 주요 교단장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기독교가 통합의 정치를 위해 더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했죠. 관심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 선언을 발표한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참석 여부였습니다. 전 회장은 결국 초대받지는 못했죠. 전 회장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한국 교회 주요 교단장들 청와대 초청해서 이렇게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눈길 가는 행사가 아닐 수 없었죠. 문 대통령이 이렇게 개신교만을 대상으로 무언가 일정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죠.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1년에 한 번 하는 이 국가조찬 기도에 북유럽 순방 직후 문 대통령이 연차를 내면서 불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 교계 일각에서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있었다는데 때문에 이 보수 개신교계를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이 남북 평화를 위해, 통합의 정치를 위해 우리 교회가 앞장서달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요. 평화를 위한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더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예, 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님 어디 있나 하고 말이죠. 눈 크게 뜨고 제가 찾아봤지만 전 목사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애초 초청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예장통합, 예장보신, 예장합신, 예장개혁 등등 총 12개 교단장 불렀는데 초대했는데 한기총이 없다. 글쎄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인선 기준, 초청 기준이었을까요?
혹시 문 대통령 면전에서 하야하라 할까봐 안 불렀던 걸까요? 자, 청와대 설명 이랬습니다. 규모와 역사성이 있는 교단, 또 제대로 인가된 신학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목회자로 있는 교단 중심으로 참석자를 선정했던 겁니다.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전광훈 목사 관련 발제를 쭉 해오면서 본의 아니게 유튜브로 전광훈 목사 이 설교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정말 가끔이었지만 또 좋은 말씀하는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야말로 인간 전광훈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해오던 터였는데, 자, 전광훈 목사 설령 청와대 초청을 받았을지라도 결단코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판단을 해봤습니다. 문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 이후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는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청와대 앞 천막농성, 특히 1일 한 끼 단식 농성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도요, 천막에서 이 어제 개신교 지도자 오찬 관련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이 가감없이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죠. 자, 독일의 히틀러가 루터교 목사들 협박했을 때 다 굴복해서 2차 세계대전에 피바다에 참여했다. 어제 청와대 갔던 그 각 교단 총회장들, 그들과 똑같은 범죄 행위에 참여했다. 한국 교회와 역사가 머지않아 그대들을 심판할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입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이 수복작전, 조원진 대표 앞서 이번 주 안에 몽골 텐트 4동을 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글쎄 이번 주라고 해봤자 오늘하고 내일 뭐 사실상 이틀뿐인데 아직까지 뭐 광화문에서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시 들어간다 이 호언장담은 했지만 솔직히 좀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자, 광장에 놓여 있는 이 대형 화분에 서울시에서 이게 그야말로 우리 공화당에겐 지뢰 같다는 겁니다. 화분에 잘 보시면 이 시설물은 서울시 소유 재산으로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훼손 시에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저렇게 딱 경고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혹여 손만 댔다 하면 바로 형사고소 들어간다는 게 지금 서울시 방침이라는 거죠. 자, 언제 광장에 다시 들어가느냐, 이 수심 가득한 조원진 대표. 오늘은 오전에는 국회를 찾았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 들었던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조 대표 바로 옆자리 정말 반가운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카메라 이 두 사람 밀담 장면을 포착했는데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 이 의원 탈당 이후에 본회의장 자리 배치가 조정되면서 조원진 대표 옆으로 저렇게 온 거죠. 자, 두 사람 무슨 얘기를 할까요? 혹시 조원진 대표가 얘기한 우리 공화당 합류할 의원 5-6명 있다. 과연 그중에 이현주 의원도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현주 의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인터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많이 하고 모욕당 가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 10명은 본다니 갈 때마다 불러놔놓고 빨가벗은 상태에서 불러놓고 얘기를 하지. 야, 나라가 다 망했는데 너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빨가벗으니까 거짓말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형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간다니까 말은 안 하지. 그렇죠. 뭐 여탕에는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 발가벗은 상태에서 조 대표에게 탈당을 약속한 한국당 의원들 과연 누구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지난 4월 이 국회 패스트트랙 이 충돌 사태 당시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방 밖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막고 있었던, 그러다가 불법 감금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엄용수, 여상규, 정가균, 이양수 의원. 자,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나와서 조사 받으시오 통보했는데 바로 그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였습니다. 과연 경찰에 나갔을까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당장 당 지도부에서 부당한 경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일찌감치 선을 확 그었던 터였죠. 자, 이들 의원 피고발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당장 어쩔 수는 없다는 뭐 그런 반응이고, 경찰이 이제 계속 소환 통보는 하겠지만은 글쎄요, 뭐 구인까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요, 고 반장? 일단 뭐 이게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이 통상의 수사 절차대로 재소환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출석 요구 때는 소환 대상 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통 한 3번 정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을 하는 게 보통인데 하지만 또 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또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경찰로서는 이래저래 고려해야 할 게 많을 겁니다. 만약 경찰이 원칙대로 한다면 오는 19일 국회가 끝나는 날부터 오는 9월 정기국회 직전까지 약 40여일 비는 날에 구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서면 조사로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만 그 당시에 그 영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CCTV 영상이라든지 뭐 카메라 촬영 영상들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 법률 검토나 이런 것만 뭐 있으면 충분히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또 틀림없습니다. 하여간 뭐 추가 속보를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강원도 고성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공유했다가 그 네티즌 일부가 고발을 당했잖아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 뭐 그 이야기 저희도 소개를 한 바가 했었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느라 이 산불 대응이 늦었다. 대책회의에 5시간 지나서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 내용을 인터넷에 퍼뜨린 네티즌들에 대해서 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명의로 고발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된 네티즌들이 네티즌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오늘 저렇게 국회 정론관의 회견장에 선 겁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의 고발이 부당하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들 네티즌들은요, 당시 이 언론에 게재된 각종 사진들을 볼 때 이 네티즌들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집권 여당 대표를 앞세워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이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대응을 초단위로 밝히라며 압박하지 않았냐라며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통령의 산불 대응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냐라고도 반문을 했습니다. 이 네티즌 모임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와 민주당은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소상하게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밤 음주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고 네티즌들이 게시한 내용 중 어디가 허위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조금 전부터 이제 영상에도 많이 나왔지만요. 저 기자회견 장면을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함께했네요. 예, 박성중 네, 의원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바로 옆에 서 있었잖아요. 네. 일단 그 고발당한 네티즌이 모두 75명입니다. 이 피고발인의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 있고요. 뭐 보수 유튜버죠. 신혜식 대표, 진성호 전 한국당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또 권력의 부당한 압력을 받는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당이 나서게 됐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당 차원의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도 했고요. 또 이들 네티즌은 노영민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맞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여당 쪽에서는 한국당이 법률 지원에 나서는 배경이 좀 수상쩍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는 좀 나름의 근거도 있다면서요? 그 여당 쪽에서 보는 근거가.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앞서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 장면이 나갔던 그 네티즌 모임의 대표 이 김영남 씨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바로 황교안 대표 팬클럽 모임인 이 황교안 지킴이 황사모 대표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김 씨는 지난 4월 고성 산불 때 다행히 황교안 대표님께서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셔서 산불 현장 점검도 하고 이재민 위로도 하고 산불 지도를 하신 덕분에 속초 고성은 아침에 주불은 진화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가 이 논란을 유발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당시에 양 반장이 발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팩트체크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런 행사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건배 제의 같은 걸 한번 하면서 샴페인을 보통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게 신문의 날 행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언론사 사장들과 함께한 자리였는데 문 대통령은 그냥 입을 적시는 정도, 입에 갖다 대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네, 잠깐 입을 적시는 정도로 하고 술잔을 바로 내려놓습니다. 자, 이들 네티즌들은 뭐 거봐라 대통령이 술을 안 마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금 주장을 또 펼치고 있는데 물론 뭐 한 모금 마시긴 마셨지만 이 당시에 이들의 주장은 이거였죠. 문 대통령이 포금을 해서 뭐 술에 취해서 산불 대응을 못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공색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하여간 그 경찰의 수사도 뭐 고발됐으니까요. 수사도 진행이 될 거고 또 맞고소를 할 예정이라니까 아무튼 법적 판단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우리공화당 천막 아까 무슨 광화문 뭐 수복 작전이요?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예. 뭐 별다른 소식은 없나요?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네. 우리공화당 이 지금 지도부 회의 장면을 유튜브로 계속 또 지켜보면서 뭐 얘기가 나오나 지금 보고 있는데 어쩐지 대화가 좀 겉도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네, 국장도 뭐 가끔씩 뭐 저도 이제 핸드폰 속보 보잖아요. 챙기죠. 예.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속보 챙기느라고. 예, 뭐 저도 지금 뉴스를 속보를 챙기느라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예. 뭐라고 하실 건 아니죠. 피장파장이네요. 예. 네. 아무튼 근데 보고 있는데 별건 없네요. 별건 없어요. 네. 좋습니다. 뭐 이번 주까지 광화문 천막 다시 치겠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번 주라 그러면은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잡겠습니다. 체입의 감금 한국당 의원들 소환 불응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성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동을 계기로 해서 북미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북미 협상을 담당하는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핵 동결을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속보들도 많이 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n diplomacy. We understand that to find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네, 지난달 20일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유연한 접근을 강조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 연설이 있고 딱 열흘이 지난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뀐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는 분단의 상징이고 또 이렇게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더 좋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난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But it was an honor that you asked me to step over that line, and I was proud to step over the line. And I want to thank you. It's been great. It's been great. Very historic. They were just saying. 자, 이 판문점 회동 직후 미국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이 기사를 내놨습니다. 핵 동결,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핵실험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없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면서 즉각 부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핵 완전 폐기로 가는 그런 어떤 단계의 동결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의 목표는 흔들림이 없이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가 동결 이야기를 한 건 맞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 보도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앞서 들으신 강경화 장관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동결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판문점 회동 등 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건 대표가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 북한에게 원하는 3가지를 꼽았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완전 동결, 또 비핵화 최종 단계의 정의, 그리고 로드맵 논의 등입니다. 물론 이건 과정의 일환일 뿐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의 상응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그리고 인적 교류 확대, 마지막으로 평양과 워싱턴의 상호 대표부 설치 등 3가지입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 이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자, 발제 시작하면서 봤던 비건 대표의 발언, 유연한 접근이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관심은 과연 이러한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했는지 여부입니다. 50여 분간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실무 협상 재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구상에 대한 의견은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 이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만 보면 자,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뭔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은 회동을 마친 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도 짧게 나눴습니다.
네, 남북미 정상들이 나오는 도중에 급하게 잡힌 대화 내용이라 정확하게 들리진 않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판문점 회동을 전례, 그러니까 이전 남북 정상회담을 참고해서 의전에 구애받지 않는 만남으로 추진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다른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사진과 그림 몇 장 보시죠. 익숙한 그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어설프게 이상합니다. 자,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워싱턴 연설 장면인데 많이 본 사람의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1945년 얄타 회담 한 장면인데요.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그 옆은 아까 그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셨겠지만 다 합성이죠. 자, 요즘 미국에서 불청객 이방카라는 태그를 걸고 이방카를 합성한 사진이나 그림을 올리는 게 유행입니다. 이방카 트럼프와 남편 제러드 쿠슈너 합쳐서 자방카라도 불리는데요. 이 자방카의 전횡이 심하다, 이런 지적이 뭐 이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자, 패러디 사진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된 발단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당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어제도 소개해드린 라가르드 IMF 총재,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정상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 이방카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As soon as you start talking about the economic aspect of it, though, a lot of people start listening who wouldn't otherwise listen. And the same with the defense side, in terms of the whole sort of ecosystem. It's been very male-dominated. 자, 대화 내용 잠깐 들었는데 대략 들어봐도 이방카 고문의 말이 대화 주제와는 살짝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때 라가르드 총재의 표정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이방카를 잠깐 한번 보더니 다시 고개를 획 돌려서 허공을 보면서 어딘가 불편한 표정입니다. 자, 이 표정 저는 너무나 익숙하게 봤던 표정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뭐 동기들 사이에 제가 그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평소에 되게 점잖은 사람이다. 한정터, 보복은 돌아오는 거야. 점잖은 사람이다. 뭐 그런 것처럼. 정말 저를 포함해서 반장들 모두가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고요. 사실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됐어요. 넘어갑시다. 오늘 최 반장 왜 이러지? 혹시 뭐 칸막이 같은 거 없나 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아무튼 라가르드 총재 표정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잘 되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추수감사절 저녁 어른들의 식탁에 끼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다. 이방카의 존재는 미국을 입헌군주제 국가로 보이게 한다. 누군가의 딸이라는 게 직업적 자격을 주는 건 아니다 등등 이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자 이방카 트럼프 고문도 발끈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건,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동결은 과정.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방카 사랑은 대단해 보이고요. 그 미국 대선 후보로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건 분명해 보여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보좌관이 반박은 했습니까?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일단 그 자기 트위터에 이 G20 정상회의 활약상을 담은 짧은 동영상을 올린 건데요. 이 영상을 보면 앞선 영상에서 그 불편한 표정을 짓던 라가르드 IMF 총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라가르드 총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영상 중간중간 넣어놨는데 마치 나는 이 양반하고 사이가 좋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마냥 말이죠. 그리고 영상과 함께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여성에게 경제적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경제와 안보 분야의 필수 과제에 대해 각국 정상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준 아베 총리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이죠. 네. 자, 북미 대화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달 중순쯤에 실무 협상이 진행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북미 양측이 다 했잖아요. 관련해서 뭐 대화가 잘 진행된다면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과연 백악관에 갈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어떻게 논의가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 한번 앞선 전례들을 한번 보면 아직 이 북한과 미국 모두 양측 정상이 직접 상대국을 방문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이 북한의 경우에는 2000년 클린턴 정부 때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백악관을 찾은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김영철 부위원장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미국도 북미 협상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몇 차례 평양을 찾았었고 클린턴 정부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찾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백악관 방문이 성사가 된다면 미국을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성사가 되려면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북미의 실무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할 겁니다.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자칫 지난번 하노이 회담처럼 빈손으로 끝이 날 경우에 양측 모두 정치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교통편도 숙제인데요. 김 위원장 전용기 참미 1호로는 워싱턴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열차로도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를 빌려야 하는데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중국으로부터 비행기를 빌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또는 미국 그리고 유엔 측으로부터 비행기를 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싱가포르, 베트남과는 다르게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좀 물론 유엔 대표부가 뉴욕에 있긴 하지만 대사관이 없다는 것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평양과 이렇게 상시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비상시 또 대피할 공간이 없다는 또 그런 의미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겠죠. 네, 근데 유엔 쪽에서는 북미 간 신경전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과 함께 4개국 유엔 주재 대사 공동 명의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규정에 따라 북한 해외 근로자 상황 중간 보고서 제출과 오는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의 송환 의무를 상기시키고 또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근로자 현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지난 3월까지 제출했어야 했지만 실제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30여 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서한 발송에 대해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미국 등의 서한 발송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는 현실을 말해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관련한 좀 속보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파업 참가자 수는 약간 줄었다면서요? 네, 파업 첫날인 어제보다는 규모가 다소 줄었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요, 전국의 1,454개 학교 중 24.7%인 2,581개의 학교가 오늘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비율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44%였는데 오늘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고요. 일단 예정된 파업은 내일까지입니다. 앞서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측은 2일 막판 협상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고요. 연대회의 측은 비정규직 임금을 9급 공무원 80%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지금 기본급 1.8% 인상만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교육부하고 각 시도교육청 화상회의를 통해서 오늘 대책을 논의했고요. 연대회의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추가 속보 저희가 챙겨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비건,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동결은 과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아마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벤 존슨과 칼 루이스의 세계의 대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벤 존슨이 9.79초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결국 금지 약물 복용으로 메달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복용했던 약물은 스타노조롤이라는 건데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력이 강해진다고 하지만 일부 선수들이 무분별하게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뼈의 성장판을 다치게 만들고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이여상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유소년 선수들에게 이 약물을 투입했다는 게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가로 억대의 돈까지 챙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보내주는 약이다.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피지컬이 좋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 투여하였고 1회당 300만 원을 받고 약 1년간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여상 씨는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이 약물을 보디빌더를 통해서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디빌더계에선 이 같은 약물 사용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보디빌더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를 폭로했던 김동현 씨는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일단은 성기능에 장애가 이제 오죠. 뭐 발기부전. 제가 주사를 하루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이제 괴사가 된 부분도 있었고요. 뭐 죽는다고 빨리 끊으라고 모든 걸 중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똥은 프로야구계로 튀었습니다. 올해 프로에 입단한 롯데 고승민 선수와 두산의 송승환 선수도 이여상 야구교실에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산과 롯데 구단 측은 해당 선수들이 레슨은 받았지만 약물을 권유받았거나 투약받은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KBO는 앞으로 지명받은 선수들도 도핑 테스트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KBO가 약물 관련 징계를 미약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복용이 나왔어도 10경기 출장 경기에 그쳤고 2015년 한화 이글스 최진행이 3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는데요. 2016년 이후에야 전체 경기의 50% 출장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의회도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KBO와 관련 당국의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문체부하고 얘기를 해서 신고제라도 해서 관리 감독은 받도록 좀 하자. 승부 조작하고 이런 선수들은 지금 다 연구 제명을 시켰는데 그 약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 금지 약물을 투여하고 한다고 한다면 연구 제명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이었던 건 선수를 지켜줘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약물 복용을 권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약물에 관대했던 풍토가 있었던 건 아닌지 돌이켜보고 약물 관련 징계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철저하게 검사하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 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내일 3선의 김재원, 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릅니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장 자리 조율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해서는요. 어제 이인영,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내일은 마지막으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섭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첫 재판이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본 재판이 아니고 공판 준비길이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직접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받았는데 내일 전국 많은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예상된다는 그런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더웠는데 내일도 무척 더울 모양이네요. 네, 뭐 서울, 강원 많은 지역에 그렇대요.